고요한 병원에서 한 소년이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울의 혼잡한 거리에서 그는 불가능에 맞서 싸우지만 운명이 더 파괴적인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수수께끼 같은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또는 그를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드러냅니다. 진실을 밝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해가 뜨기도 전에 윤지아는 눈을 떴고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밤 딱딱한 골판지 위에서 잔 탓에 몸이 아팠지만 그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25세의 이 젊은 여성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의 중심부에서 그녀처럼 거리를 집이라고 부르는 모든 모퉁이, 모든 처마,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곱슬머리를 정리하고 낡은 배낭에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지아는 강남대로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바쁜 회사원들이 그녀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지나쳤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보도를 집으로 삼아야 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할머니. 그녀는 매일 신문 가판대를 여는 노부인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지아를 정말로 보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고 미소를 돌려주고 때때로 빵 조각이나 과일을 그녀를 위해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사람들이 그녀를 지나칠 때 길을 피하는 것을 볼 때도 상점 경비원들이 그녀를 문에서 쫓아낼 때도 쓰라림에 잠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거리에서의 세월이 빼앗아가지 못한 무언가, 존엄성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엄격한 일과를 따랐습니다.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씻고 사회복지센터에서 얻은 기부 옷으로 최선을 다해 정돈한 뒤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떤 일이든 전단지 나누기, 물건 나르기, 보도 청소, 벌어들인 돈은 식료품과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종교적으로 저축하는 작은 기금으로 나눴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거야. 그녀는 도심으로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날 아침 특별히 그녀의 주의를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 재단된 정장을 입은 우아한 신사가 보도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일부는 곁눈질로 보기만 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무관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다 적대감을 받은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더 크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아가 아직 모르는 박상훈이라는 이 남자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는데 대답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었으며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돌보며 보낸 수년간의 경험이 지아에게 다른 종류의 교육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긴급한 의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징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비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벨치입구를 누르면서 약간 떨렸습니다. 제발 구급차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강남대로 1500번지 근처에 남자분이 쓰러져 계세요. 심장이나 당뇨병 관련 문제 같아요.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지아는 남자의 의식을 유지하며 그와 대화를 나누고 차가운 바닥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는 감탄하고 일부는 편견에 사로잡혀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군중의 소음을 가로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도착했고 지아는 그녀가 관찰한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밀어내려고 했을 때 상훈의 약한 목소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아요, 제발. 지아는 그 낯선 사람 옆에서 구급체에 올라탈 때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상훈이 단순한 백만장자가 아니라 그녀처럼 깊은 상처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서울의 교통을 가로지르는 동안 지아는 상훈의 손을 잡고 자신도 모르는 평온함을 전했습니다.
대도시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둘 모두에게 이는 놀라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상훈이 실려간 사립병원은 지아가 알고 있던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부드러운 조명을 반사했고 에어컨 바람은 보도의 열기에 익숙한 그녀의 피부에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직원들과 다른 방문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판단하는 눈길을 느꼈습니다. 상훈이 입원한 병실에서 우아한 의사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아의 놀라움으로 의사는 그녀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호화로운 병실에 들어가자 지아는 침대에 앉아있는 상훈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이전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의 깊고 지친 갈색 눈이 감사와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는 거리에서보다 더 힘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신이 그렇게 빨리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대요. 심각한 저혈당 발작이었어요. 지아는 감사의 말에 불편한 듯 움직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선생님. 아니요, 지아 씨. 오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어요. 모두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서요. 당신만이 유일하게 멈춰 섰죠. 상훈은 잠시 멈추고 그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왜 거리에 계신 거죠? 직설적인 질문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주제를 피했습니다. 마치 노숙이 전염병인 것처럼요. 인생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는 않아요. 그녀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상훈의 이해심 있는 눈빛에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모가 키우셨어요.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살던 집이 저당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하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지만 경험도 없고 고정 주소도 없어서. 상훈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마치 모든 단어를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아 씨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어요. 상훈은 45세의 나이에 국내 최고의 기술 기업인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회사인 박테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혁신으로 시장을 혁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직업적 성공은 깊은 개인적 공허함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제 아내 미연이 5년 전에 우리를 떠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직 일에만 전념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특허와 계약 외에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아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그 이야기의 행간에서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상훈은 계속했습니다. 항상 아이를 갖고 가족을 이루고 싶었어요. 미연과 저는 수년간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이제 45세가 되니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마치 적절한 말을 찾고 있는 듯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아 씨, 당신은 오늘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인간성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강인함과 존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빨라졌고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상훈은 병원 침대에서 자세를 바로 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인공수정을 통해 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가로 단순히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꿈을 실현하고 공부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의 침묵은 가능성과 함의로 가득 찼습니다. 지아는 세상이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비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훈은 그녀의 충격을 눈치채고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봤어요, 지아 씨. 당신이 훌륭한 어머니가 될 거라고 믿게 만드는 무언가를요. 지아는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마음은 생각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 제안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것은 정말로 어떤 종류의 계약일까요? 그리고 노숙자가 어떻게 그냥 백만장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마침내 낮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훈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제발 적어도 생각하는 동안 제 집에 머무는 것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오늘 저를 위해 해주신 일 후에 당신을 거리로 돌려보내는 것은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지아는 오랫동안 그녀의 유일한 집이었던 도시를 병원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상훈의 삶,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의 삶을 바꿀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세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계약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과 저, 그리고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두려움, 아니면 그저 변화의 가능성? 그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래가 엿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인 청담동에 위치한 박씨 저택은 지아에게는 완전히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철제 대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성스럽게 관리된 정원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창문과 발코니가 있는 3층짜리 건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날 퇴원한 상훈이 말했습니다. 지아는 작은 배낭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그 웅장함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키가 크고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이선영 가정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회색 머리를 단단한 올림머리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지아를 위아래로 훑으며 불쾌감을 잘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 몰랐습니다. 손님방이 아직 손님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어요. 지아 씨는 손님이 아닙니다, 선영 씨. 그녀는 이 집의 영구 거주자가 될 겁니다. 상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층에 정원이 보이는 파란 방을 준비해 주세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파란 방이요. 하지만 그건 미연 사모님의 방이었는데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이 집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훈은 명백히 불편한 기색으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선영 씨. 이제 그 방은 지아 씨의 방이 될 겁니다.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지아는 선영의 비난하는 눈길이 등에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예의 바른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왔지만 그녀의 비난은 공기 중에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파란 방은 꿈 같았습니다. 연한 하늘색 벽, 밝은색 목재 가구, 천장에서 늘어진 침대 캐노피, 지아가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개인 발코니까지 있었습니다. 옆문은 그녀가 거리에서 잠들었던 어느 곳보다 큰 옷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상훈은 지아의 감탄하는 반응에 진심으로 만족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 씨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 선영이 조용히 기침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지아 씨를 그녀의 이전 상황을 고려하면 직원 숙소 중 하나에 모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선영 씨, 상훈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아 씨는 이 가족의 다른 어떤 구성원과도 똑같은 존중으로 대우받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장님, 선영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불만에 가는 선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상훈이 업무 전화를 받기 위해 방을 나갔을 때 지아는 선영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무거웠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통제된 톤이었습니다. 당신이 박 사장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을 잘 알아요. 남의 친절을 이용하려고 어디선가 나타나는 기회주의자들 말이에요. 지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선영 씨, 박 사장님에 대한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모르세요. 저나 제 의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선영이 반박했습니다. 이 집을 거쳐간 당신 같은 사람들을 수십 명 봤어요. 모두 뭔가를 원하더군요. 하지만 절대로 이 가족이 다시 상처받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아가 대답하기 전에 정원의 움직임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한 남자가 꽃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밀짚 모자에 가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시선을 느낀 듯 그는 고개를 들고 은근히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분은 강민호 정원사예요. 선영이 그 직원을 언급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10년 넘게 이 정원을 돌보고 계세요. 미연 사모님의 장미를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지아는 선영이 미연을 언급할 때 목소리에 슬픔의 기색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거기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 지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대체하러 온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저 제 삶을 재건하고 가능하다면 제가 받은 친절에 보답하고 싶을 뿐이에요. 잠시 동안 선영의 차가운 눈빛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정확히 7시에 제공됩니다. 늦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뒤꿈치를 돌려 방에서 나갔고 지아를 혼자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발코니에서 지아는 민호가 장미를 거의 부성애적인 헌신으로 돌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조용한 존재에는 위안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고 마치 그가 이 작은 낙원의 조용한 수호자 같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지아는 단순히 지붕뿐만 아니라 진정한 집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거리에서 배운 습관이었죠. 잠시 동안 이집트산 면으로 만든 부드러운 시트의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익숙했던 거친 골판지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그녀는 가져온 단순한 옷 중 하나를 입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상훈의 새 옷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선영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신선한 꽃 향기가 그녀를 정원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민호가 이미 장미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모자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친절한 초록색 눈과 햇빛에 그을린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래된 습관이에요. 지아가 대답하며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미가 정말 아름답네요. 미연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셨죠. 민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 품종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것 보세요. 그는 샴페인 색 장미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사장님과 사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심은 거예요. 지아는 민호가 선영과 달리 미연에 대해 애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원한이나 쓰라림 없이 말이죠.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 봐요. 12년이죠. 그가 조심스럽게 가지를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많은 기쁨, 많은 슬픔도. 그는 잠시 멈추고 지아를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알겠어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죠. 민호의 존재에는 위로가 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지혜는 그녀가 덜 이질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가 정원 도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미소 지으며 작은 물뿌리개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식물들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저 관심과 돌봄만 필요할 뿐이죠. 다음 1시간 동안 지아는 다양한 종류의 장미, 물 주는 시기와 방법, 아침 햇살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호는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었고 집과 그 주민들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지아가 자신이 들어온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영 씨가 항상 저렇지는 않았어요. 민호가 함께 관목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미연 사모님을 키웠죠. 사모님이 떠나셨을 때 선영 씨는 그 후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지아는 모든 정보,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습니다. 모두에게 힘들었겠어요. 그랬죠.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죠. 꽃은 시들었다 다시 피고 계절은 바뀌고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발자국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상훈이 돌길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고 지아가 정원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정원 마스터를 만나셨군요. 민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 씨는 식물을 다루는 재주가 있어요, 사장님. 지아는 삶을 다루는 재주가 있죠. 상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지아는 민호가 빌려준 앞침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네,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우는 관심 있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첫째, 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서 중단했는데 졸업하고 싶습니다.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째, 사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특히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젝트요. 제가 겪었던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어요. 민호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셋째, 지아가 계속했습니다. 제 몸이나 존엄성을 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인공수정이 될 것이고 저와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문서가 필요합니다. 상우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더 있나요? 네, 지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이나 반쪽짜리 진실은 없어요. 아이는 비록 관습적이지 않은 방식이지만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어요.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장미 꽃잎에 이슬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상훈이 지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지아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보는 것을 도왔던 장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워진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훈의 손을 단호히 잡았습니다. 계약 성립입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박 씨 저택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사회복지학과에 등록하여 공부와 인공수정을 위한 의료상담을 병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훈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고 과정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작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아는 방에서 특별히 준비된 아침 식사를 발견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통곡물 빵이 있었죠. 건강을 위해서예요라는 것이 선영의 유일한 설명이었고 그녀는 지아를 직접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지아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사이사이에 그녀는 장미 근처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항상 이야기나 부드러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대화 중 하나에서 그녀는 상훈의 행동에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요즘 좀 더 창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녀는 상훈이 또 다른 회의를 위해 차를 타고 정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챘어요. 민호가 대답했고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과정을 위한 정기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날 오후 지아는 상훈을 그의 서재에서 발견했습니다. 마호가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는 생각에 잠긴 채 닫힌 의료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문간에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 씨 들어오세요.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지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톤은 검사 결과인가요? 네, 그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에요. 지아는 상훈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며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상훈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의사들이 제 혈액 검사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가 통제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백혈병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아니에요. 지아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을 끊었습니다.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2차 소견이 필요해요. 이미 3가지 다른 의견을 들었어요. 상훈이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단은 모두 같아요.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아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이 남자는 단순한 은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였고 그녀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는 어떡하죠?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야 해요. 상훈이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화학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인공수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술이 나중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대요. 지아는 정보를 처리하며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요? 상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아 씨,
이 진단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인생은 소중하고 예측할 수 없어요.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당신 같은 어머니와 함께 자랄 기회를 갖기를 원해요. 지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훈이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아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함께 해낼 거예요. 당신은 치료를 받고 건강해질 거고 우리는 함께 이 아이를 키울 거예요. 문에서 들리는 소리에 둘의 주의가 돌아갔습니다. 선영이 거기 서 있었고 차 트레이를 들고 있었으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평소의 침착함이 흐트러진 차에 중얼거렸습니다. 차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으로 민호가 나타났는데 마치 방 안에 무거운 에너지를 느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연 사모님의 장미가 오늘 특히 아름답게 피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희망이 필요할 때 더 화려하게 핀다고들 하죠. 그 순간 집의 분위기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인과 직원, 과거와 현재,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모두에게 차를 따랐고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재에 신선한 장미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물과 머뭇거리는 미소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가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로 인공수정을 예약하겠습니다. 상훈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닥치는 대로 맞서 싸울 거예요. 함께요. 지아는 그 방에 있는 각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힘을 가진 상훈, 마음을 다시 열기 시작하는 선영, 조용한 지혜와 식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민호. 사랑을 위해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고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위해. 그리고 거기서 많은 비밀을 간직했던 장미들 사이에서 이제는 많은 기쁨을 목격하고 있는 그 장미들 사이에서 그들은 단순히 보호소의 개관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없고 단지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만 있는 세상, 장애물이 아닌 더 큰 무언가를 향한 계단만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들의 출신이나 역사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 임신 소식은 봄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혈액검사로 지아의 마음이 이미 의심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공수정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은 상훈의 꿈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데어 잘 먹어야 해요. 선영이 선언하며 지아의 방으로 과일과 녹색 스무디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여전히 공식적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진정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비타민이 필수적이에요. 지아는 미소를 지었고 가정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상훈의 진단 이후 선영은 천천히 방어벽을 낮추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씨. 이런 것들에 대해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미연 사모님이 임신을 시도하실 때 돌봐드렸어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그녀는 정말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아가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다면요. 놀랍게도 선영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연을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그녀가 자라서 상훈의 마음을 사로잡은 강한 여성으로 변모하는 것을 지켜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임 치료 동안의 불면의 밤들, 실패할 때마다 함께 흘린 눈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연 사모님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선영이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언젠가는 이 집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축복처럼 울려 퍼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밖에서 민호는 새로 준비하고 있는 화단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위한 특별한 정원으로 부드러운 꽃과 향긋한 허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화학 요법 세션을 마치고 돌아온 상훈이 정원사의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멈추었습니다. 어떠세요, 사장님? 민호가 상훈의 창백함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피곤하네요. 상훈이 인정하며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제가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다고 해요. 발코니에서
장면을 지켜보던 지아가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몸과 영혼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다가오자 상훈이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라면 미연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생각 중이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지아가 미소 지으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중간 이름으로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그녀의 기억을 기리면서도 아이에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질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아를 따라 정원으로 나온 선영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했습니다. 미연 사모님은 항상 딸이 있다면 소라라고 부르고 싶어 하셨어요. 새로운 여명을 의미한다고 하셨죠. 소라 미연. 상훈이 그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남자아이라면요? 민호. 지아가 정원사를 향해 미소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민호 상훈. 정원사는 얼굴을 붉혔지만 그의 미소는 빛났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선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가정부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연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그녀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선영이 멀어지는 동안 지아는 상훈이 특히 피곤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조금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고집을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잠깐만 쉬면 돼요. 전 민호는 재빨리 담요를 가져와 상훈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지아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것이 차갑고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아요. 잠시 침묵 후 상훈이 말했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충분한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꿈꿔왔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울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할 거예요. 정원 일로 돌아간 민호가 부드럽게 오래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고 오후의 햇살이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차를 가지고 돌아왔고 전문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배려로 모두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목격한 그 정원에서 새로운 가족이 계속해서 꽃피고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물들고 역경으로 강해지고 혈연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임신 5개월째는 상훈의 상태가 크게 호전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치료 반응에 대해 낙관적이었고 그는 이제 일상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아가 또 다른 산전 검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저택의 대문에 나타났습니다. 지아야 윤지아. 친숙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울렸습니다. 나야 철수.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옛 친구 김철수의 목소리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그녀가 처음 노숙자가 되었을 때 몇 달 동안 그녀를 보호해 주었고 서울 거리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터폰을 받은 선영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분을 아세요? 네, 지아가 목소리를 약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순간 계단을 내려오던 상훈이 동요를 느끼고 물었습니다. 들어오시게 해야 할까요?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그 순간 두 개의 다른 세계처럼 충돌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철수는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소박한 옷차림이 주변의 우아함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눈은 지아를 보고 커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미 눈에 띄는 배를 보고서 지아야. 그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네, 임신했어요. 그녀가 긴장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철수 씨.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민호가 필요하다면 개입할 준비를 하고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불안한 손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눠야 해, 철수가 말했고 그의 시선은 지아와 상훈 사이를 오갔습니다.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요. 상훈이 항의하려 했지만 지아가 제스처로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정원 파빌리온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철수 씨. 파빌리온으로 걸어가는 동안 지아는 배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통증을 무시하고 필요한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들이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철수는 거칠어진 손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몇 달 동안 널 찾아다녔어, 지아야. 네가 그날 밤 사라진 후에 네가 알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어. 통증이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지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불편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쉼터의 주인 기억나? 김할머니? 그분이 2달 전에 돌아가셨어. 하지만 그 전에 내 가족에 대해 뭔가를 말씀하셨어, 지아야. 내 어머니에 대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파빌리온 벤치 가장자리를 꽉 잡았고 배의 통증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요? 하지만 그분은 네가 들은 것처럼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어. 훨씬 더 많은 것이. 김할머니가 문서들을 보관하고 계셨는데 지아는 나머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앞으로 구부리게 했고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대화를 지켜보며 근처에서 일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그녀를 도우러 달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소리쳤고 벤치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지아를 부축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요. 상훈과 선영이 파빌리온으로 달려왔습니다. 철수는 얼이 빠진 채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난 그저... 지금은 아니에요. 선영이 그를 가로막으며 놀랍게도 보호적으로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아가씨.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상우는 자신의 치료로 인해 여전히 약한 상태였지만 지아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요. 당신들 둘 다 괜찮을 거예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사이렌 소리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의 흐릿한 기억이었습니다. 지아는 통증의 물결 사이에서도 여전히 철수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은 구급대원들의 목소리와 장비 소리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발표했습니다. 태아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 돼요. 지아가 공포에 질려 항의했습니다. 너무 이른데요. 겨우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녀와 함께 있기를 고집한 선영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믿으세요, 지아씨. 그분들은 자기 일을 잘 아세요. 자신의 약한 상태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한 상우는 민호와 함께 복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쪽 구석에 죄책감에 휩싸여 서 있었고 지아의 과거에 대한 비밀이 담긴 누런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나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민호가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확신을 가지고 단언했습니다. 지아 씨는 강해요. 아기도 강해요. 그들은 해낼 거예요. 수술실 안에서 의사들의 목소리와 장비의 삐소리가 들리는 혼란 속에서 지아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취 직전 그녀의 마지막 말은 속삭이는 부탁이었습니다.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신생아 중환자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정적은 모니터의 지속적인 삐소리와 인공호흡기의 속삭임으로만 깨졌습니다. 소라 미연 박, 네, 여자아이였습니다. 겨우 750g의 체중으로 태어났고 성인의 손바닥보다도 작았습니다. 인큐베이터 유리를 통해 보면 그녀는 더욱 연약해 보였고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튜브와 센서들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 응급수술에서 회복 중인 지아는 직접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모두를 놀라게 하며 어머니와 딸 사이의 다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진전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고 의사들의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오늘 10g 늘었어요. 선영이 지친 미소를 지으며 지아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48시간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좋은 신호라고 하세요. 지아는 휴대폰의 새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무 작아. 하지만 투사예요. 옆 의자에서
자신의 화학요법 세션을 받고 있던 상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지아와 소라 곁에 있기 위해 자신의 치료를 같은 병원으로 옮기기를 고집했습니다. 꼭 엄마를 닮았어요. 민호가 특별히 그의 온실에서 재배한 미니핑크 장미가 든 작은 화분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방의 색깔을 더하려고요. 그가 창가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때로는 작은 꾸러미로 온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사건 이후 계속 병원에 머물렀던 철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어머니에 대한 문서가 든 봉투가 그의 주머니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아야. 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안 돼요. 선영이 단호하게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회복해야 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아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영 씨. 알아야 해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철수를 향해 돌아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철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오랫동안 당신 어머니가 입원해 계셨던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그녀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지아야. 그녀는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 프로젝트의 자금 유용과 관련된 큰 일이었죠. 상훈이 갑자기 의자에서 바로 앉았고 갑자기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선영과 민호도 가까이 다가와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고발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그녀를 침묵시켰죠. 김할머니는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진실을 밝힐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요.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상훈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가 대답하기 전에 간호사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아씨, 아기가 새로운 치료에 아주 잘 반응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일행은 서둘러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환성 검사를 몇 가지 했는데 그가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골수 유형이 상훈 씨와 호환됩니다. 방 안에 놀라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달 동안 백혈병과 싸워온 상훈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아는 그의 손을 꽉 잡았고 이 발견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선영이 목이 메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더 강해지면 상훈 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식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말을 마쳤습니다. 물론 아기가 더 발달하고 체중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지아는 유리를 통해 그녀의 작은 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경외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문서들은 부패와 배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그것은 어떻게든 현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토록 작은 기적을 둘러싼 이 예상치 못한 가족의 힘을 보며 그는 일부 폭로는 기다릴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민호는 인큐베이터 옆에 가져온 미니 장미 중 하나를 놓으며 유리에 다가갔습니다. 가장 희귀한 꽃들은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피어나는 꽃들이죠.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선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연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것을 이루고 있어요. 이 가족에게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소라의 조산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아기가 얻은 매 그램은 큰 승리로 축하받았습니다. 작은 소라는 이제 920g이 되었고 그녀의 생체 신호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인큐베이터 옆에서 시간을 보내며 부드럽게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햇살이 좋던 어느 오후 상훈이 이번 주기의 마지막 화학요법 세션을 받는 동안 철수는 마침내 그가 가지고 있던 문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할 용기를 냈습니다. 지아야. 그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그녀 옆에 앉으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어머니 윤미숙 씨의 진실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할 때가 왔어. 항상 가까이에 있던 선영이 개입하려 했지만 민호가 부드러운 손짓으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알아야 해요. 정원사가 속삭였습니다. 철수는 누런 봉투를 열어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공식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였어. 새로운 희망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일하셨는데 이 프로젝트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일이었지.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에는 더 젊었을 때에 그녀의 어머니가 기업인 그룹과 함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희미하게 기억나요. 어머니가 집에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았어.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쉼터는 한 곳도 지어지지 않았어. 네 어머니는 돈이 기업인 그룹에 의해 횡령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 그 중에는 그가 망설이며 상훈이 있는 병실 문을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아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재촉했습니다. 상훈 씨의 옛 동업자 최진우였어. 선영이 놀라 소리를 냈습니다. 민호는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 상훈의 목소리가 병실 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문틀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박테크를 설립할 당시 내 동업자였어. 몇 년 전 그의 거래에서 불법을 발견한 후 동업 관계를 끊었지. 지아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횡령을 발견하신 거군요? 그래, 철수가 확인하며 더 많은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증거, 스프레드시트, 은행 거래 내역을 모았어. 모든 것을 고발하려고 했을 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당하셨군요.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왜 김할머니는 이 정보를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하고 계셨나요? 두려움 때문이야,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최진우는 여전히 강력한 인물이야. 하지만 이제 그가 돌아왔어, 지아야. 그는 네가 여기 상훈 씨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 네가 원본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상훈이 비틀거렸고 선영이 그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근 몇 달 동안 연락을 시도했던 거군요. 전화, 미팅 요청들. 민호는 계속 조용히 있다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있어요. 정원을 돌보면서 낯선 사람들이 집을 사진 찍는 걸 봤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뭔가 해야 해요. 선영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 가족을 위협하도록 둘 수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 이후에는. 소라의 방에서 부드러운 빗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그녀가 자극에 더 잘 반응하고 있어요. 보고 싶으세요? 일행은 중환자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소라가 작은 손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인큐베이터 유리에 손을 대고 내면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위해 싸우셨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싸우셨죠.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없어요. 상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진우는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제가 가진 문서들은 단순한 사본일 뿐이에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가 금고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원본 증거를 보관했던 장소 말이에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아 씨, 어머니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셨죠. 펜던트. 네, 지아가 목을 만지며 기억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절대 벗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민호가 선영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원이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미연 씨의 장미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상훈이 물었습니다. 미연 씨가 떠나신 날,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장미 화단을 심고 계셨어요. 특별한 장소라고 하셨죠. 미래를 위한 보물을 지킬 거라고 하셨어요. 지아는 너무 작고 너무 강한 매 숨을 위해 싸우고 있는 그녀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와 미연 씨의 기억을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라가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후에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들어와 소라가 누워있는 인큐베이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모니터 화면에서 그녀의 강하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은 가장 작은 빛도 가장 큰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끊임없는 상기였습니다.